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전 지금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고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광주 안에서도 명문으로 손꼽히는 학교였고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했던 소위 말하는 우등생이었습니다. 고3 초조하고 막막하던 그 시절 친구에게서 담배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몇 모금 뻐끔거리는 정도였지만 금방 중독되어서 거의 골조 수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만대동산이라고 불리는 야트막한 둔덕이 있는데 그게 담배를 피우고 버린 꽁초가 모여 산이 되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몰래 애용하는 장소였습니다. 새벽 3시쯤 사감 선생님은 먼저 주무시고 자습하던 아이들도 하나 둘씩 자러 들어가고 저 혼자 남았을 때 갑자기 담배가 간절하더군요. 그날 밤은 말 그대로 달빛 한 점 없는 어두운 밤이었지만 저는 누구한테 들킬까 무서워 오직 라이터 불빛에 의지해 만대동산 기슭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던 대로 만족스럽게 담배에 불을 붙이고 한 모금 빨아들이는 순간 저 멀리 누군가가 제게 손짓을 하더군요. 주위가 너무 어두워서 얼굴은 보이지 않고 그냥 손을 까딱거리는 흐릿한 형체만 보였지만 저는 순간 사감 선생님에게 흡연 사실을 들킨 줄 알고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전 조마조마하면서 계속 손만 까딱거리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마치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 으슥한 곳으로 걸어가더군요.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때릴 생각인가라고 생각하고는 그냥 그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중학교 건물 근처로 가더니 눈앞에서 스르륵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 몰라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다가 문득 제가 엄청난 곳에 앞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학교를 건립한 어르신 한 분을 모신 무덤이 실제로 학교 단지 내에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앞에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 눈에 보인 것은 비석과 무덤. 제게 손짓하던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혼비백산하여 그대로 기숙사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수희 아저씨나 사감 선생님께 여쭈어 봤지만 그 시간에 돌아다니던 사람은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담배를 끊었습니다. 제 의지로 끊었다 보다는 마치 기숙사 내에서 누군가가 계속 저를 주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지만 마치 기숙사 내에서 뭔가가 돌아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나 안 피우나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저와 같이 그 학교의 기숙생활을 하시면서 뭔가를 느끼신 분이 있다면 제 생각이 틀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늑대인간. 보름달이 뜨면 늑대 울음소리와 함께 인간이 늑대로 변합니다. 인간의 지능과 늑대의 잔인함이 함께 들어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상상 속의 괴물입니다. 서양권의 유명한 미스테리, 늑대인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늑대로 변하는 사람인 늑대인간은 크게 두 가지의 분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스스로 늑대인간이 되기 위해 모종의 종교적인 거래를 하고 계약자에게 영혼을 파는 대신 늑대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늑대인간에게 물려서 늑대인간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늑대인간을 물리치는 방법으로는 중세시대와 고대시대에 자주 나와 있습니다. 늑대인간이 나타난 경우에는 성수와 은을 이용하여 죽였다고 합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늑대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일이 옛날에는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저술가인 폴리니우스는 자연사에서 늑대인간에 대해 언급합니다. 물론 자신도 그 현상을 믿지 않았지만 로마 시대의 의사들은 난광이라고 하는 정신병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을 앓는 환자들은 자신이 늑대라고 생각하며 성격이 늑대처럼 흉포해지고 날고기를 먹으려 든다고 합니다. 1594년 자신이 늑대라는 망상에 빠져 사람을 해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문관들에게 자신이 사실은 늑대이고 털이 안으로 나 있기 때문에 피부가 매끄럽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자해를 통해 신체의 단면을 보여줬음에도 믿음을 얻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1275년 안젤라 드라 바르트라는 여인이 투르즈 종교재판에서 이야기하길 자신이 반은 늑대이며 반은 뱀인 동물을 낳았으며 인간의 아기를 훔쳐서 자기 아이에게 먹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1598년 서부 프랑스에서는 늑대인간 가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3남매가 생트 클로드에 늑대인간이라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중 페로넷이라는 여자는 난광증으로 인한 히스테리를 앓고 있었으며 그와 그 가족까지 모두 화형에 처했습니다. 늑대인간은 사실 자유자재로 변할 수 있지만 대중적인 공포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름달이 뜨는 밤에 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냉동인간. 1980년 12월 20일 미국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19살의 진 힐리어드는 친구 집부터 집으로 운전을 하며 돌아오던 도중 빙판길에 그만 차가 미끄러져 도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차는 고장이 나서 시동이 켜지지 않았고 당시 영하 25도에 육박하는 굉장히 추운 날씨에 힐리어드는 이대로 차에 있을 경우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처에 지인이 산다는 것을 알고 있던 그녀는 도랑을 나와서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집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멀었고 세차게 몰아치는 눈보라에 그녀는 점점 지쳐가면서 발도 점차 얼어가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발을 이끌고 간신히 친구 집에 있는 차고에 도착했지만 지칠 대로 지쳐있던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새벽 늦은 시간에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영하 25도라는 혹독한 새벽 추위의 의식을 잃고 그녀의 몸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의 지인 넬슨은 출근을 하기 위해 차고로 갔다가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친구 힐리어드가 마치 미라처럼 온몸이 굳은 채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유령과도 같이 창백하게 변해 있었고 눈은 얼어붙은 채 넬슨을 말없이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넬슨은 석고상 같은 그녀의 시체를 차 뒤에 싣고 병원으로 급히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들 또한 놀라운 광경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팔을 움직여보려 했으나 완전히 굳어 있었고 그녀의 눈을 향해 빛을 비추어 보았지만 그녀의 눈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그녀는 죽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녀의 맥박을 재던 의사가 다급히 소리를 쳤습니다. 여자가 아직 살아있어. 놀랍게도 그녀의 맥박이 희미하지만 확실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어떻게든 그녀를 살려내기 위해 따뜻한 스포를 덮어 그녀의 몸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9시경 그녀의 팔과 다리가 점차적으로 녹기 시작하였고 새벽 1시경에는 드디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제일 먼저 한 말은 물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3일이 지난 후 힐리어드는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고 말을 한 지 6일 뒤에는 집중치료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으며 7주 후에 퇴원했습니다. 뇌가 손상됐을 것이라는 의사의 말과 달리 그녀는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의사의 말에 따르면 그녀가 살아난 것은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동결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녀의 심장과 뇌세포 등 대부분의 장기가 파괴되었다는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그녀는 깨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현재까지도 이 얼음 여자 이야기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잠수함 미스테리. 1999년 초 러시아의 국영-TV 방송국에서는 1980년 방송국에 출연하여 여러 가지의 예언을 했던 불가리아의 점성술사 벵가시에 관한 프로그램을 19년 만에 재방송했습니다. 1980년 러시아의 TV에 출연하여 1999년과 2000년 사이 지구가 멸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예언을 했던 벵가시는 대신 1999년이나 2000년에 쿠르스크가 물에 가라앉아 세계인들이 애도를 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러시아에 위치한 쿠르스크에 거주하던 시민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예언에 놀란 일부 쿠르스크 거주자들은 이사를 가는 소동을 부렸으며
2000년 초 쿠르스크 지방에서는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마을이 절대로 물에 잠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벵가시의 예언은 2000년 8월 12일 동일 이름의 핵 잠수함이 원인 모를 이유로 인해 노르웨이 근해 바다 밑에 침몰을 하여 예언을 20년 만에 적중시켰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핵 잠수함의 침몰 이유를 서로의 잘못으로 미루고 있으며 양측이 언론에 공개한 쿠르스크호 침몰 관련 주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측의 주장입니다. 러시아 해군의 핵 잠수함 쿠르스크는 흑해 함대의 특별 훈련 중 핵순양함 위대한 피터에서 잘못 발사한 어뢰를 맞고 침몰하였습니다. 2000년 8월 12일 위대한 피터는 5발의 연습용 어뢰를 발사하였으나 연습이 끝난 뒤 러시아 해군 측은 4발의 어뢰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연습용 어뢰를 맞은 잠수함은 곧장 비상사태에 돌입. 수면으로 나오다 위대한 피터와 충돌하여 선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뒤 침몰하였습니다. 러시아 해군의 사고조사본부가 잠수함의 선체에 어뢰 자국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어뢰를 맞은 지점이 위대한 피터와의 충돌로 변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러시아 측의 주장입니다. 러시아 해군의 핵잠수함 쿠르스크는 미군 또는 영국 해군의 최신형 수중 물체에 부딪힌 뒤 침몰하였습니다. 2000년 9월 12일 러시아 해군의 사고조사본부장 벨러리 마닐로브 장군은 쿠르스크의 선체에 2개의 거대한 충돌 흔적이 있는 증거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 러시아 해군은 영국과 미국의 함정들이 항상 정찰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앞바다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다가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물속에서 빠른 속도로 운항하던 최신의 수중 병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곧장 수중 물체를 육안으로 포착한 러시아의 해군 정찰기는 레이더상으로 물체와 너무 가까워지던 쿠르스크에 경고를 하였고 레이더와 소나 장치에 감지되지 않던 정체불명의 수중 물체를 피하려던 쿠르스크는 오히려 물체와 충돌하여 침몰을 하는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무게의 잠수함과 빠른 속도로 충돌한 괴물체는 아무렇지도 않게 유유히 노르웨이의 앞바다에서 벗어난 뒤 영구 경해 쪽으로 방향을 돌렸고 이를 지켜본 해군은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쿠르스크의 생존자를 찾기 위해 비상잠수팀을 급파하였으나 구조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두 국가의 팽팽한 주장으로 결말이 나지 않았던 쿠르스크의 사고 원인은 자칫 잘못하면 영원히 바다 속에 묻혀버릴 쿠르스크의 선체와 함께 미스테리로 남게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으로 덮였습니다. 위의 사건을 조사하던 유엔의 사고조사팀은 혹시 핵순양함이 도망가던 정체불명의 물체에 5개의 어뢰를 발사하여 그중 1개가 물체에 명중되었던 것은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였다고 하나 러시아 측은 이에 관련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해군은 미국 측의 톨레도 그리고 멤피스 핵잠수함의 표면을 검사할 수 있냐는 부탁을 하였으나 미 해군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당시 정체불명의 수중 물체를 목격한 러시아의 정찰기 대원은 물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엄청난 거리를 움직였다라는 증언을 하여 세계인들은 쿠르스크를 침몰시켰을 수 있는 정체불명의 물체에 관한 뉴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과연 쿠르스크는 미국의 주장대로 순양함의 어뢰를 맞아 침몰을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쿠르스크는 러시아의 주장대로 신기술로 만들어진 미 해군의 차세대 수중 병기와 충돌하여 침몰을 했던 것일까요? 5번째 이야기, 런던의 지하. 예로부터 영국의 런던시에는 엄청나게 크고 깊다는 지하터널의 전설이 있었습니다. 1930년대 당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독일군의 직접적인 폭격 세례를 받았던 영국은 곧바로 시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려고 지하의 방공호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런던시에서 방공호 건설 작업을 진행하던 인부들은 런던 및 지하 깊숙한 곳에서 누군가가 자연석을 깎아 만든 것 같은 대형 터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급히 방공호로 쓰인 터널 덕에 큰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그 터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방공호 건설 당시 깊은 땅을 파고 있던 인부들은 갑자기 허물어진 집안 속이 크게 뚫려 있던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그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터널을 조사하러 파견된 런던의 시청 사람들은 오랜 탐사 끝에 당시 하수구로 쓰이던
그의 터널의 입구를 찾을 수 있었고 그 터널의 정체를 찾기 위해 시청의 건설 자료 기록서를 탐독한 결과로 그 터널이 1830년대 당시 윌리엄슨이라는 담배 상인이 만들었던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수소문 끝에 윌리엄슨 씨의 자손을 찾은 시청 공무원들은 그의 자손들에게서 당시 윌리엄슨 씨가 서술한 나의 터널이라는 노트를 받을 수 있었고 그 노트에는 터널의 건설 배경과 과정, 그리고 노동자들의 임금 지불 기록 등이 상세히 쓰여 있었습니다. 1789년에 태어나 1840년에 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윌리엄슨 씨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뒤 자수성가로 큰 재벌이 되었습니다. 당시 마차를 타고 혼잡한 거리를 자주 돌아다녔다는 그는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영국 군인들이 아무런 직업도 없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모습을 보고 구걸을 하던 군인들에게 내가 가리키는 곳에 땅을 파면 임금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했습니다. 땅을 파면 돈을 준다는 소식을 들은 수천 명의 퇴역 군인들은 윌리엄슨 씨로부터 약 5년간 계속하여 안정된 봉급을 받아 사회에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윌리엄슨 씨는 5년간 아무런 소득 없이 군인들에게 임금을 주다 무일푼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옆에서 그를 지켜봤던 윌리엄슨 씨의 친구들은 돈을 벌기 위해 나폴레옹과의 전쟁에 참가하여 전사한 그의 형제들을 기리며 군인들을 도와준 것 같다라는 말을 그의 후손들에게 전했습니다. 발견 당시 윌리엄슨 씨의 터널을 탐사하던 런던의 시청 공무원들은 그의 터널이 실제로 얼마나 깊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터널 곳곳의 통로들이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터널을 탐사하고 있는 영국의 지질학자들은 이 터널은 자연석을 깎아 만든 것이 확실하나 터널이 실제로 만들어진 연도는 1800년대가 아닌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을 얼마 전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터널은 1930년대에 방공호를 파던 인부들이 터널을 우연히 발견한 것과 같이 1830년대 윌리엄슨 씨의 인부들도 고대에 숨겨진 발자취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사실 윌리엄슨 씨는 고대의 터널을 발견하고 유적을 찾아 헤매인 것은 아니었을까요? 6번째 이야기, 하얀 발목 귀신. 고등학교 때 봄부터 집 근처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변에는 주택가도 많고 아파트 단지도 많아서 꽤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밤 10시에 퇴근했는데 아르바이트 도중 매장 근처로 이사 오게 되어 새벽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마감조로 편성된 것입니다. 제가 일하던 매장은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2층 청소를 밤 늦게 하게 됩니다. 매장 건물 2층에는 병원과 미용실도 있었지만 밤 9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불이 꺼져 2층 복도가 컴컴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2층에서 청소를 하던 동생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내려와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묻자 동생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요. 형. 근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요. 동생은 무서워서 더 이상 청소를 못하겠다기에 결국 제가 올라가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워서 지레 겁먹고 혼자 착각했거니 생각했지만 2층에서 빗자루질을 하다 복도 쪽을 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피부색이 아닌 석고상 색을 한 게다가 발목만 존재하는 것이 복도를 걸어 다니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못 본 척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엄청난 공포에 압도되어 1층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매장 직원 휴게실은 지하주차장 한편에 마련되어 있는데 동료들이 밤늦게 혼자 들어가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지하주차장에서 누군가 시끄럽게 뛰어다닌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며 믿지 않았었는데 자재 배송을 시범적으로 새벽에 한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자재를 받으면서 올 테면 와봐라라는 식으로 자재를 창고에 정리하기 시작했고 마지막 남은 박스를 들며 뭐 아무것도 안 나오네라고 생각한 순간 제 눈앞에는 푸른색 줄무늬 카라티를 입은 어떤 남자의 인형이 저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 중에 오금이 저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말 그대로였습니다. 그 인형이 뚫고 지나가는 순간 다리가 굽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대로 물건을 정리하는 것도 있고 저는 매장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주방 뒷문 복도에서 매니저에게 방금 겪은 일을 하소연하는데 그런 얘기 아시나요? 홀령들은 자기 얘기를 하면 그곳으로 찾아온다는 소리를 들어요. 마치 그 말이 생각나듯 갑자기 그 여자 매니저가 갑자기 소름이 돋게 춥다 라고 하시고 팔을 문지르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설마 하는 생각에 뒤를 돌아 주방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아까 본 남자의 인형이 다시 스쳐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 이후로는 대낮에도 주방 뒷문으로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주차장에 있던 주인 없는 차의 이야기입니다. 지하주차장 왼편 구석은 정말 그런 쪽으로 둔한 사람이 가도 오싹하다고 할 만큼 으스스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얀색 승용차가 언제 주차해 놓았는지도 아무도 모른 채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기분 나쁘게도 남자의 인형을 본 그 왼쪽 구석에 말이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차 운전석에 사람 머리만 둥둥 떠 있더라. 발목만 돌아다니다가 그 차 아래로 숨더라. 이런 이야기가 한참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부산에서 올라온 신입 매니저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고 저희에게 다그치며 다 피곤해서 그런 거라며 말을 항상 끊으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그 매니저 형님께서 창고에 자재 파악을 하시러 내려가신다고 하고 5분 정도 흐른 뒤였습니다. 지하에서 비명이 들리고는 그 형님은 마치 혼이 빠져나간 사람 마냥 식은땀을 흘리며 뛰어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있었어. 머리만. 그리고 발목이 돌아다녔어. 그 매장에서 오래 일하던 사람들끼리는 그걸 추억거리 삼아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얀 발목은 지하주차장을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7번째 이야기, 미국의 도깨비불. 현재 미국 텍사스주의 말파시에는 밤마다 도깨비불이 나온다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말파 라이트라 불리는 이 도깨비불이 출몰한다는 장소는 1800년대 미국의 원주민들이 기병대에 의해 전멸을 했던 피해 격전지였습니다. 말파 라이트가 텍사스의 신문에 처음으로 등장이 한 것은 1876년. 그때는 미국의 기병대가 원주민들을 토벌하던 당시였고 텍사스의 말파시에서 미국의 인디안 부족 중 하나인 히누이족을 몰살한 기병대원들은 밤에 이상한 불똥들이 쫓아와 우리를 자꾸만 괴롭힌다 라는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였고 그 내용은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후 1876년부터 매일같이 인근 주민들에게 목격된 말파 라이트. 현재 많은 사람들은 이 도깨비불들의 정체가 예전에 몰살된 히누이족의 주장인 에카람카와 그의 전멸한 전사들의 혼불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말파의 도깨비불은 매일 밤 9시에서 새벽 1시경 56번 고속도로에서 남쪽으로 12km 밑 지점에 큰 벌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도깨비불의 특징은 마냥 멀리서 사람들이 이 불을 구경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의 무리를 쫓아와 모든 구경꾼들을 멀리 도망가게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1988년 말파 라이트는 말파시에서 꾸며낸 완전 가짜다라고 주장하던 피닉스주의 카일 모리슨 씨는 남들이 다 도망을 간 뒤 혼자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 위에 올라가 앉아있다가 멀리서부터 빠른 속도로 날아오던 말파 라이트를 보고 그 자리에서 실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깨비불 전설은 현재 신화와 전설을 통해 수천여 년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설에는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저승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늘 가지고 이승에서 떠돈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설같이 말파시에서 나타나는 도깨비불은 한이 맺힌 인디안들의 혼이 이승을 떠돌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8번째 이야기, 유리병의 비밀. 유리병의 비밀이란 사건이 있습니다. 부유한 항구라는 뜻을 가진 섬, 푸에르토리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섬은 카리브해에 위치한 미국의 자치령으로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열대우림과 산호섬과 백사장 등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1997년 9월의 어느 날
푸에르토리코의 수도인 산후안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리병의 비밀의 시발점이 된 사건인데요. 거리 한복판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망자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군인 마르티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총을 발사한 남자의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고 우연히 현장을 지나가던 카메라맨 산체스가 사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사자의 차 안에는 작은 유리병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 정체불명의 생물체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유리병 속 생물체의 모습은 회색빛의 몸에 역삼각형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아몬드 모양의 큰 눈과 작은 입, 손가락과 발가락은 4개인 기이한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병 속 정체불명의 생물체가 외계인이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었는데요. 바로 유리병이 들어있던 봉투 겉면에 베이스 디 시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이버에 위치한 기지라는 뜻으로 정체는 바로 루스벨트 미군 기지입니다. 이곳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장소입니다. 과연 그 유리병의 비밀은 무엇이며 미군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9번째 이야기, 패턴 괴담. 1996년 비즈니스를 위해 미국의 뉴욕주를 방문하여 일주일간 호텔에 머물던 프랑스인 안드레 르파셋은 잠을 자다 몇 번씩 악몽을 꾸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매번 일어날 때마다 시각이 7시 17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4일간 계속된 악몽에 시달리다가 5일째 되는 날 자신의 주위에서 모든 번호들이 717로 보이기 시작하는 괴이한 현상을 체험하였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올 때 $7 17센트를 거슬러 받고 택시를 타고 세미나에 도착하니 그 요금이 $7 17센트였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표를 사려 했을 때 7시 17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로 돌아갈 날짜가 7월 17인 사실을 깨닫고 흥미를 느꼈으며 표를 사려던 도중 자신의 앞에 있던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표를 사고 돌아서다 자신과 눈이 마주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등에서 소름이 끼치며 떨기 시작한 그는 앞에 서 있던 사람이 괜찮냐고 물어볼 정도로 떨고 있었고 이상한 기분에 표를 끊는 걸 포기하고 뉴욕에서 3일을 더 있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7월 17일 호텔에서 뉴스를 보고 있던 그는 파리행 TWA800호가 공중에서 폭발하여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무언가가 느껴져 비행기 스케줄을 확인했는데 자신이 타려던 비행기가 TWA800호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영국의 런던시에 거주하는 맥키니스는 어려서부터 주위의 사람이 사망할 때마다 사가 반복되는 숫자 패턴을 목격하였다고 합니다. 거스름돈, 우연히 본 시간, 앞에서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의 번호판 등에서 연속된 444를 보게 될 때면 자신의 주위에 있는 누군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무려 6일간 똑같은 숫자가 주위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술집에 모여있던 친구들에게 자신의 주위 사람 중 분명히 누군가 또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집으로 돌아가 혹시 이번에는 자신이 죽는 게 아닌가 하며 떨고 있던 친구들은 다음날 아침에 맥이 밤새 술을 먹고 운전하다 저수지에 빠져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숫자를 통해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암시했던 맥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특정 숫자 패턴을 계속 목격하는 현상이 장래의 불길한 운명을 암시한다는 말은 과연 사실일까요? 10번째 이야기, 죽은 사람의 물건. 사촌 오빠가 학교 건물에서 겪은 일입니다. 2012년 당시 건물 4층에 밴드 동아리 방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비좁은 동아리 방이지만 비교적 잘 꾸며놓아서 동아리 활동에는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 동아리 부원 2명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동아리 방에서 자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어서 부원 A가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숙취로 인한 두통과 어두운 조명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옆 소파에서 자고 있던 B가 계속 다리를 들썩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A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들썩이는 B의 다리를 보았는데 어둠에 눈이 적응되면서 소파에서 자고 있는 B의 다리 밑에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머리였습니다. 머리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비의 다리가 들썩거리고 있었답니다. A는 결국 기절했고 다음 날 자신이 목격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A가 만취 상태에서 헛것을 봤다며 믿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에 동아리방 청소를 하는데 캐비닛 위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영정사진 같은 액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A가 그 사진을 보더니 사진 속의 남자가 자신이 본 귀신이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 소동에 동아리 선배들이 몰려왔고 문제의 사진을 본 선배들은 깜짝 놀라며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문제의 사진은 1년 전 여름방학을 이용해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다가 사고로 죽은 동아리 부원의 영정사진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동아리에서 죽은 부원을 위해 학교에 분향소를 설치했고 영정사진은 그때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사진은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면 불태워버렸어야 했는데 어쩌다 보니 장례가 모두 끝났는데도 사진이 동아리방에 방치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해줬던 선배도 그 사진이 캐비닛 위에 있었던 것을 몰랐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모두들 경황이 없고 무서워서 사진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모두들 영정사진을 만지는 것을 꺼려한 것입니다. 제게 이야기를 해준 선배가 당시에 단과대 학생회장이었는데 흉흉한 소문이 돌기에 자기가 직접 나서서 영정사진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물론 사진을 태우고 나서 소문은 잠잠해졌고 별다른 일은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11번째 이야기, 딸아이. 내 딸 사라는 벙어리입니다. 세상에서 귀엽게 웃는 제스처를 가장 잘하는 아이지만 그 아이의 입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슬프냐고요? 물론 그렇지만 와이프와 저는 이제 충분히 익숙해졌습니다. 이 아이의 침묵에 우울한 내색을 비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왜냐하면 사라는 항상 자신의 삶에 행복해하고 있으니까요. 아이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사라에게 새 옷장을 사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우린 그 아이의 하얀 방에 어울리는 옷장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집에 돌아가 오래된 옷장을 치워내자 벽에는 약 15cm 크기 정도의 남자가 손을 펼친 채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그림 같은 게 아닌 마치 잡지에서 볼 듯한 선명한 이미지였습니다. 그것은 회색 양복을 입은 평범한 중년 신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무런 표정도 비추지 않은 채 말이죠. 이런 것을 전에 본 기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이삿짐을 옮겼던 사람들이 옷장을 사라의 침실에 두었기에 제가 봤을 이유가 전혀 없긴 했습니다. 전 그걸 긁어내려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어차피 새로운 옷장으로 가릴 생각이었기에 가만히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와 나는 가구점에서 새 옷장을 가져왔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 딸 아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애는 문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새 옷장도 샀고 너가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으로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얘기까지 했는데 말이죠. 내가 새 옷장을 술에 싣고 끄는 동안 아내는 그 아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때 아내는 비명을 질렀고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비명이 들려오는 딸 아이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벽에 있었던 회색 양복 차림의 남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남자가 행복한 표정을 지은 채 등과 목을 스트레칭하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아내는 손으로 입을 감싼 채 잔뜩 벌린 눈으로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남자가 있었던 자리에 똑같이 벽 위에서는 손을 펼치고 있는 사라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전 이곳에 갇힌 사람과 바뀐 이후로 전 계속 이곳에 줄곧 갇혀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우린 주먹을 꽉 쥔 채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전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곤 그저 저 아이가 대화할 누군가를 찾아서 그들에게 내 손을 붙잡아 날 자유롭게 만들어줄래? 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보세요. 저도 똑같이 속았을 뿐입니다. 제발 이해해주세요. 저한테도 오랫동안 보지 못한 가정이 있었다고요. 아내는 풀썩 주저앉으며 딸의 이미지를 붙잡고
울음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12번째 이야기, 남자친구의 집. 조씨는 로라의 코트를 받아서 옷장 안에 걸어 놓았습니다. 애정이 듬뿍 담긴 웃음을 지으며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와인 마실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붙잡았습니다. 있잖아, 로라. 넌 다른 여자애들하고는 달라.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맞춤을 한 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라는 그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을 비추어 보아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실은 그녀를 기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바라던 건 그의 흠모였으니까요. 부엌에서는 쨍그랑거리는 금속 소리와 함께 들뜬 조씨의 목소리도 같이 들려왔습니다. 로라는 빙긋 웃으며 서재로 향하고는 소파에 몸을 편안히 기댔습니다. 기다리던 도중 그녀는 옷장에서 철그렁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엌을 쳐다보면서 그녀는 조씨가 금방이라도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철그렁거리는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로라는 방을 훑어보고는 머뭇거리며 옷장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잡이는 오래되어서 힘을 꽉 쥐어야만 돌아갔지만 어떻게든 열 수는 있었습니다. 옷장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틀림없는 미풍이 옷장 속 코트와 작은 장식품들 뒤편에서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코트를 옆으로 치워내자 그 뒤에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철그렁거리는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더더욱 크게 로라는 조심스레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씨는 여전히 부엌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벽에 전등 스위치가 있단 걸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스위치를 올리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로라는 공포를 직면했습니다. 벽에는 4명의 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말라붙은 피가 그녀들의 손목과 발목에 늘러붙어 있었습니다. 그중 3명은 의식이 불명인 채로 축 늘어져서 사슬에 걸려 있었습니다. 다른 1명은 의식이 있었지만 이도 간신히 유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팔을 움직였고 철그렁거리는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가 움직이려 할 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했잖아 로라. 넌 다른 여자애들하고는 달랐다고. 조씨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처럼 멍청. 그의 말은 얼굴로 향해 날아든 팔꿈치에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는 계단 쪽으로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로라에겐 벽난로에 부직갱이를 들고 머리에 날리기에는 딱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엎드린 형체 옆에 서 있던 로라의 표정에는 역겨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5개월 동안 이 얼간이에게 관심 가진 척 했었던 나날들. 오로지 이 방에 들어오기 위해서 숨겨왔었던 5개월간의 내 진짜 목적. 로라는 의식이 남아있는 여자의 옆으로 다가가 족쇄를 풀어냈습니다. 잔뜩 쇠약해져 무릎으로 주저앉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언니. 로라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13번째 이야기, 자는 모습. 넌 평소처럼 깊이 잠들어 있었어. 하지만 밖에서 울리는 것은 천둥 소리가 널 잠에서 깨우고 말았지. 넌 다시 졸기 시작했지만 그때 또 다른 천둥 소리가 내 정신을 번쩍 들게 했어. 이런 일이 밤 내내 반복됐고 결국 너는 자리에 누워 방 밖에 펼쳐진 직사각형 모양의 그림자를 바라보았어. 너의 시선은 형체도 알 수 없는 물체들을 향해 따라 움직이다가 방 건너편에 놓인 거울에 시선이 멈췄어. 그때 번개가 쳤고 거울이 잠시 반짝였어. 그 짧은 순간 거울 속에 수십 명의 얼굴의 실루엣이 드러났어. 새까만 눈에 입을 벌린 모습. 그들은 널 바라보고 있어. 그들의 시선은 너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어. 그러고는 사라져버렸어. 너가 뭘 봤는지 확신할 수 있어? 넌 불안해하며 밤 내내 잠에 들지 못했어. 다음 날 아침 넌 벽에서 거울을 치우고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어. 너가 본 게 진짜였든 아니면 가짜였든지는 아무 상관없었어. 넌 그저 거울을 눈앞에서 치우고 싶었어. 사실 넌 집안에 있는 모든 거울을 다 갖다 버렸어. 몇 달이 지나고 그날 밤에 일어났던 일은 희미한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졌어. 넌 친구네 집에서 하루를 보내다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어. 화장실에 있는데
갑자기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 넌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말야. 넌 깜짝 놀라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한 채 이 망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어. 물에서는 증기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금방 거울 위를 덮었어. 그리고 글자가 만들어지는 걸 넌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 제발 거울을 돌려줘. 우린 너의 자는 모습이 그리워. 14번째 이야기, 티벳. 1999년 1월. 티벳의 캠페가 서원에서는 고승인 토그된 안잠 스님이 수제자들을 불러놓고 자신이 곧 죽을 것이니 준비를 하라는 당부를 하였습니다. 평소에 농담을 많이 하던 안잠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농담인 줄 알았던 스님들은 그날 밤 안잠 스님이 아무런 말 없이 자리에 누운 뒤 평온하게 숨을 거두자 주변인들은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스님들은 장례를 위해 절차를 밟기 시작하였으나 그들은 3일간 안치된 고인의 몸에서 온기가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한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숨을 거둔 지 3일이 되던 날 온기가 있던 심장 부근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낀 스님들은 그때서야 안잠 스님의 혼이 몸 안에서 빠져나간 것을 알았습니다. 장례 절차에 따라 성대한 다비식을 거행한 사원 측은 안잠 스님의 시신을 화장시켰고 불이 꺼진 후에 사리를 찾기 위해 유해를 검사하던 스님들은 무엇인가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수천여 개의 작은 사리들 주위에는 안잠 스님의 눈알과 혀와 심장이 살아있는 듯이 온기를 간직한 채 잿더미 속에 묻혀 있었고 유해에서 채취한 사리가 티벳 불교의 색상들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님들은 20여 년 전 티벳의 고승이 타기한 뒤 화장했을 때 발생한 사건이 또다시 일어난 것을 목격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아온 세계 불교협회 관계자들은 작은 유리관 상자에 보관된 안잠 스님의 멀쩡한 유해와 사리들을 구경할 수 있었으며 관계자들 중 몸에 두통과 디스크 등 지병이 있던 사람들은 안잠 스님의 유해를 직접 눈으로 본 뒤 지병이 씻은 듯이 없어져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후 20여 년 전 먼저 타계한 고승의 눈알, 혓바닥, 그리고 심장과 함께 모셔진 안잠 스님의 유해는 많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티벳을 직접 찾아가 다비식을 거행한 스님들을 인터뷰해 본 기자들은 그들이 유해를 촬영하기 원하자 이를 극구 거부하였으며 몰래카메라로 문제의 유해를 촬영했던 기자들은 홍콩으로 돌아온 뒤 사진을 현상하였지만 촬영했던 사진기 속 필름들의 내용물이 새하얀 공백으로 바뀌는 등 기현상을 겪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비식은 불교에서 중이 사망하면 거행하는 불교적 화장의식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화장의 범주에 들기는 하지만 오늘날 말하는 화장은 일반적으로 고온의 화로에 넣고 완전히 태워버리는데 불교의 다비는 일부를 제외하고 현대적 도구를 쓰지 않기 때문에 다릅니다. 현대 한국 불교계에서 행하는 다비식은 대표적으로 해인사, 서남사, 범어사, 백양사, 수덕사, 봉선사 등에서 하는 6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보통 다비식은 스님들만의 전유물로 알려졌으나 일부 사찰에서는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다비장을 개방하기도 합니다. 김천직지사나 양산통도사 같은 사찰이 일반 불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다비장을 상시 개방합니다. 불교 문화가 강한 일본에서는 일반인의 화장도 다비라고 말하는 편입니다. 15번째 이야기, 벽 안의 소리. 저는 벽 안에서 들리는 긁는 소리가 쥐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집은 나무로 지어진 오래된 집이었고 조그만 숲속 안에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누군가가 간절히 이 집을 업자의 손에 떠맡기고 싶어하는 것처럼 집의 가격은 정말 저렴했었습니다. 그러니 벌레나 해충은 거의 기정사실이었죠. 전 집 이곳저곳에 덫을 설치하고 포드에 쥐약을 뿌려놓고 해충 업체까지 불러봤습니다. 하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더군요. 긁는 소리는 몇 주 내내 계속되었고 전 최대한 무시해보려고 했습니다. 그 천천히 판자를 긁는 소리를 말이죠. 매일 밤마다 무언가가 내 집 벽 안을 다니며 발톱으로 긁는 소리가 공기를 타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도마 위를 칼로 쓸어내릴 때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건드리지 않은 곳이 없게 하려는 것처럼 소리는 방의 모든 구석으로 움직였죠. 그리고 마침내 그 소리는 제 침대 머리맡의 나무판 바로 뒤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갈게 만드는 그 질질 끄는 소리. 지금까지도 전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지내왔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루에서 미친 듯이 긁는 소리와 함께 드문드문 섞여 들리는 쿵쿵대는 소리에 잠에서 깨기 전까진 말이죠. 거기에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겁에 질린 울부짖음이 같이 들려왔습니다. 전 동물관리업체에 연락하는 걸 건너뛰고 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은 벽 안에서 어린 남자아이를 꺼냈고 전 충격에 빠져 그 광경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몸이 흔들릴 때마다 야생적인 눈을 움찔움찔거렸습니다. 전 경관님에게 쥐가 다니는 줄만 알았다는 얘기와 근 몇 주 동안 계속 그 소리가 저를 성가시게 했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경관님은 제 말을 믿어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남자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별로 얘기할 거리는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극심한 허기와 공포로 망상에 빠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제가 쥐인 줄 알고 없애려고 했던 시도들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할 수는 있었지만 말도 안 되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는 무언가가 벽 안에 있다고 확신했고 그것이 자신을 그곳에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굶주렸기에 그를 필요로 했다는 거죠. 모두들 그가 환각을 보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미안했지만 전 마침내 제대로 쉴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그날 밤 전 두려움 없이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모든 건 완벽했죠. 침묵 속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고 전화선 너머로 들리는 경관님의 외침에 저의 잠은 싹 달아나 버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정리해보자면 경관님들이 수소문한 결과 아이의 친척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최근에 실종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단 이틀 동안이었지만요. 그 말은 아이가 그렇게 오랫동안 소리를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애가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쥐도 원인이 아니었고요. 서서히 그리고 날 비웃는 듯이 머리 옆쪽 벽에서 긁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 이미 공포는 제 심장을 잠식했습니다.